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초록색 옷을 입고.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잉여사롱이 꽤 오랫동안 쉬었다가 우리도 녹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웃고 떠드는 이야기를 하기가 네. 좀 네. 어려웠던 지점들이 좀 있고요. 네. 뭐 그렇다고 저희가 오늘부터 깨방정 떨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차분하게 네.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잉여사롱 24회. 이것도 세월호 참사로 한창 잉여사롱 업로드를 못하다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그래서 조용히 네. 아마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밤에 몰래 이렇게 올렸다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막 마녀 사냥 뭐 낄낄거리고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좀 그래서 네, 연애 밤에 얘기를. 조용히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보셨어요. 도둑처럼 올렸는데도 네. 이렇게 16,000명이나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도 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이런 분도 있고. 아유,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서 반갑네요. 르노팡님. 네. 어느 메이저 일간지의 중견 기자가 저리 황당하리만큼 네. 해맑을 수 있을까? 네. 야, 이게 누구라고 언급하지 않겠어요. 이 중견으로 봐주셔서 이 좋아야 될지 뭔가 좀 네. 맞잖아요. 이번 주는 협찬도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거 그렇고 항상 한겨레 출판 책만 하느냐? 네, 라는 뭐 얘기가 내부 거래 있었는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근데 뭐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른 예. 출판사긴 한데 시대 21북스인데 계속 같은 그러게요. 가족 출판사였다. 이게 펴낸 곳은 한겨레 출판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주 협찬도서는 남이 사는 이야기입니다. 만화가 선아래 씨가 이제 그린 만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네. 책인데요. 그 소소하게 그 우리가 겪는 일상 속에서 기쁨, 슬픔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 간 보는 거 없이 댓글로 시청 소감 달아주시면은 다음 주에 4권 더 받아서 5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그림체를 정말 좋아해요. 되게 귀엽잖아요. 진짜. 네. 이 안에도 굉장히 내용도 참 네. 귀엽습니다. 네, 귀엽고 재밌는 책입니다. 오늘 전학생 왔어. 한공주입니다. 좋다. 공주니?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공주는 꿈이 뭐야?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제 한공주란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 대해서 나는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오늘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지금 약간 스탑을 하시고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잉여사롱을 보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이죠. 한공주라는 여고생이 어떤 그 충격적인 일을 겪고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서 모르는 고장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충격의 여파에서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소소한 일상을 다시 찾아가려고 네. 안간힘을 쓰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네. 그게 뜻처럼 잘 안 되죠.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쉬기 바로 전에 맨 처음에 다루려고 했었던 주제가 바로 이 영화였는데 마침 여전히 뭐 3주의 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입소문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고 네. 오늘 본 뉴스로는 2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독립영화 사상 굉장히 속도가 극영화 부분에 극영화 다큐를 빼고 네. 다큐는 뭐 원앙 소리 때문인가요? 그렇죠. 예. 하여튼 굉장히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양성 영화로는 카운트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스크린 100개 이하 혹은 제작비 10억 이하여야 되는데 제작비는 2억에 불과한데 이제 CGV 무비콜라주에서 배급을 해서 스크린 수가 약간 많았어요. 독립영화 치고는 굉장히 와이드 릴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 자체의 힘이 좋으니까 그 이후에 더 늘어나고 탄력을 받은 거겠지만 요즘은 근데 그런 말도 신조어인데 네. 뭐 아트버스터라는 네. 말도 생겼더라고요. 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랑 네. 뭐 이거랑 해서 항공주랑 해서 아트버스터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유명해진 게 지난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저희가 또 갔잖아요, 작년에. 자, 우리가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네, 먼 길을 왔네요. 이게 막 넘어져. 어떻게 태풍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잉여사롱의 어떤 돌풍 이걸 상징하는 듯한 저 장면. 야, 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좋은 이야기만 하려는 이 강한 의지. 부산 영화제 하면 상징이 어딘가요? 해운대? 네, 해운대. 좀 원래는, 바닷가가 예, 펼쳐져 해운대하고 남포동 이쪽인데 어? 뭐 송정? 있고. 아니, 송정은 송정이라고 어디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근데 거기 해운대라고 해도 아니. 모를 것 같아. 송정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름도 처음 듣는데 송정. 야, 나도 부산 여러 번 왔는데 송정의 수욕장은 못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송정의 수욕장 홍보대사 아니에요? 아니요, 전 제 옛날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송정이었어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송정아, 잘 살고 있니? 이웃사람 보면 연락해. 그렇죠. 영화 한 편 네. 못 보고 영화를 보지는 심지어 못했지만. 저 바닷가도 엉뚱한 바닷가에서 우리 촬영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작년 부산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돼서 그때부터 이미 입소문을 타고 좀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관계자들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후에 또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가장 이 개봉 영화의 유명세에 일조를 네. 한 것이 이제 마틴 스코세지가 심사위원으로 그렇죠. 참여를 했었던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이 작품이 이제 메이저 언론에까지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게 됐죠. 마틴 스코세이지가 뭐라고 했던가요? 이 감독의 작품을 당장 그러니까 신작을 당장 다음 달에 보고 싶다. 다음 편 네, 영화를. 그리고 네. 내가 오히려 배울 것을 네. 이제 발견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극찬을 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화제에서 천우희 주연인 이제 천우희 배우의 연기를 마리온 꼬띠아르 무려 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네. 수상자 네. 아닙니까? 네. 근데 너무 그 연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상찬이 이어져서 네. 그것이 다시 이제 화제로 네. 떠올라서 국내의 흥행에 네.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밤 9시 10분인가 이렇게 봤어요, 영화를. 예. 근데 관객들이 꽤 많아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앞에 이제 두 커플이 얘기하기로는 늘 영화관에 가면 커플 반응. 저는 혼자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커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영화 저처럼 혼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커플이 얘기하기로는 영화 참 이 영화를 재미로 볼 영화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분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데이트 무비로 네네. 처음 보셨구나. 근데 그 영화가 뭐 재미없었다든가 뭐 괜히 봤다 이런 뉘앙스로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뭔가 많은 걸 느끼면서 단순히 재미로 보는 영화는 아니구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고가 일어난 이후의 후폭풍에 대해서 그리는 영화인데 그게 무슨 사고였는지가 굉장히 천천히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감독님 표현에 따르자면은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이렇게 수도꼭지를 천천히 더 틀듯이 조금씩 사건을 보여주거든요. 미스테리 물적인 요소도 그렇죠? 갖추면서 네. 처음부터 좀 몰입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알고 봐도 몰입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럼요. 파수꾼이라는 네. 2010년도 독립영화계의 또 새로운 발견이라고 네. 극찬을 받았었던 작품이 네. 있는데 뭐 파수꾼의 여고생 버전이다라는 평가로도 받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파수꾼이 바로 그러한 그 남학생 얘기를 미스테리 구조를 택해서 이렇게 사건이 먼저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중심으로 서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데요. 항공주도 역시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고 정말 몰입할 수 있게끔 감독이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감독 이름이 네. 이수진 감독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고생의 시점을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묘사를 했고 여성 감독이라 역시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당연히 여성 감독이고 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네. 아닌 거예요. 저도 네. 이거를 그 언론 시사에서 처음에 봤는데 배우들하고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 누가 배우고 누가 감독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성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수진 감독을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랑 동병상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도 상당히 그 약간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이 정민이라는 이름이 남자 이름도 많고 여자 이름도 많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 특히 서정민 앞에 서가 붙으니까 예전에 그 미스 코리아가 있어요. 서정민이라는 있어요? 90년대 초반이나 뭐 이 정도 이분이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될 얼굴이 아니다. 근데 왜 진이 됐을까 이러면서 코도 약간 좀 무뚝하고 약간 성룡 스타일의 약간 복코 스타일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논란이 어렴풋이 되다가 기억이 나려고 했다. 지금 동명인 상당히 열심히 디스하고 계시네요. 나중엔 결국 저 미용실 뭐 로비를 통해서 됐다 그래갖고 이게 밝혀진 거예요. 박탈당했어요? 예, 나중에 박탈당했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 미스 코리아 서정민 때문에 제 이름 들으면 여자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남자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인 줄 누굴까? 알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딱 나타나니까 굉장히 실망했다는. 정태식이, 경신이, 영충이, 동윤이, 태균이, 하영이, 용호 다 네 친구잖니. 야, 묵비권은 큰 죄 지은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야. 너 죄 졌냐? 야!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야, 정신 안 차려. 저 갈래요.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남고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순간 되게 섬뜩한 느낌? 아 맞다. 저런 애들이 있었지. 내가 저랬지가 아니고. 네. 아, 저런 애들이 있었지.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저는 쭈구리였고 네. 저런 애들이 있었지라는 어떤 그 공포를 소환한다고 해야 될까요? 순전한 그 절대 악 혹은 절대적인 공포를 봤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위축감, 그런 것들을 영화가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모티브를 둔 작품이고요. 2003년인가요? 2004년인가요? 2003년부터 이제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연이 닿았고, 네. 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제 2004년이고요. 그 사건이 왜 화제가 됐냐면, 물론 이제 그 폭력의 강도도 강도지만 그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관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청난 2차 가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 가족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서 엄청나게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피해자는 여중생이었고, 네. 이제 가해자들은 이제 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경찰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피해자고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라는 예, 둥. 밀양 네. 망신 네. 다당했다는 네.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원래 경찰이 비밀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했었죠. 예. 그때가 한참 이제 그 진급 심사가 있던 시기라 큰 건을 터뜨리고 나면은 뭔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터뜨린 게 아니냐라는 실적 경쟁이었다고 충분히 보고요.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이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밀양 지역에 다 알려져서 이제 거처를 이제 서울로 옮겼는데, 그 피해자의 애초에 가정이 사실은 그 이혼 가정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알코올 중독이었고 가정 폭력에 의해서 어머니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혼을 해서 이미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도 모티브로 상당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앞부분 전반부, 네. 중반부까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주는 꿈이 뭐야? 굉장히 좀 마음이 아주 무겁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좀 일부러 밝고 일상적인 모습들이 쭉 나오고 점점점 볼수록 굉장히 무겁고 쑥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부터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 시작하고 3분 만에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좀 가볍게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스포일러 알려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예, 공주가 전학을 네네. 가면서 네. 이 선생님이 딴 애는 위해 준다고 하는 소리가 좀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화옥이처럼 허튼 생각하지 말고. 탕수육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되게 무신경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던진 이야기지만은 사실 그거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파옥이라는 친구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사건의 경험을 하게 되고, 친구는 이제 자살을 해요. 그것이 이제 초반부터 밝혀지는데, 그 선생님이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공주에게 너는 허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끔찍한 경험을 당한 성폭행 피해자들은 의례 자살을 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망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을 너무나 그런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대사거든요. 그렇죠. 뭐 딸은 자신을 이제 걱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공주는 친한 친구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의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거기서 허튼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아 그게 정말 빈곤한 상상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피해자의 삶은 그렇게 이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맨 거를. 처음에도 대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죄인처럼 없는데요. 몰리는 거.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이 은장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성이 네. 뭐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겁탈당하거나 뭐 성폭력을 당하면은 그걸 여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 은장도로 자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문화가 은근히 우리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다들. 보통 군 생활을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했는데 네. 은장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아 이게 뭐 여성들이 혹시라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면 아 이걸로 그러면 호신용 찌르는 거냐. 호신용. 저는 아무 잘못 없는데라는 그 대사하고 나면은 무언의 압박, 무언의 시선 같은 거 계속 보고 가방에 이렇게 착착착 전달돼서 빨리 이거 갖고 가라는 식으로. 너만 조용하고 너만 사라져 주면은 그렇죠.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근데 차라리 그게 무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밀양 그 2004년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여중생과 그 가해 학생들이 인연을 맺었던 것이 인터넷 채팅이었기 때문에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폭력적인 언사들이 행해졌다고 해요. 천우희 씨도 이 연기를 하면서 너가 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라는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최근에 기사에 나왔는데요. 압박 속옷을 착용을 해서 몸의 여성성을 최대한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러니까 가장 심한 편견이잖아요. 여자의 외모가 뭐 예뻐서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쿡쿡 송곳처럼 찌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병원을 갔는데 남자 선생님은 무서우니까 여자 선생님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 분명 여자 선생님도 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튼에 딱 가려주고 이제 그 환자용 의자가 꽝 하고 올라갈 때 천우희 씨 손에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 의사를 요구를 했는데 남자 의사의 검사를 받는 어떤 그 상황의 어떤 공포, 굴욕스러움 같은 것들이 그 의자 손잡이를 되게 그 거의 네. 손톱이 네. 벗겨질 정도로 네. 꽉 이렇게 쥐는 그 대목 딱 하나로 충분히 묘사가 되는데 그 사건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는 네. 그거를 그렇게 무신경하게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생지옥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는 크게 뭐 이 사람에게 한공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닌데도 네. 무심하게 진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듯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가는 거죠. 네. 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는 게 또 이 주연 배우 천우희 안녕하세요. 호연, 열연. 한공주입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그 문을 잠궈놓고 있어서 자기 못 들어갈 때 그러면 보통 선생님 어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되게 선생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속상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과하게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특히 어른들이나 네. 야, 이 선생님 어머니한테나 과하게 비위를 잘 맞추고 막 잘 하려는 네. 느낌이 들어서 야, 그 사건 이후 뭐 굉장히 살아남으려고 본인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구나 하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주 집을 떠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자서 집에서 생활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적당히 어른들의 세계에 좀 눈치를 보면서 그 처세법을 익혀왔던 그런 캐릭터라는 힌트가 계속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어른들의 무서움을 알게 된 다음에 더 이제 공포가 강화가 되는 거죠. 이제 공주가 굉장히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나오다가 이 장면도 뒷모습부터 비춰줘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교내 전학간 학교에서 아카펠라 동아리를 만나는데 그 노래 소리에 끌렸다가 어느 날 그 비어 있는 그 아카펠라 연습실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뒷모습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면서 들어가는데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뭐 꾸밈 없는 그런 목소리, 근데 자신의 진심을 담은 그런 노래 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뭐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영화의 엔딩씬하고도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그 장면이 제일 지금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노래를 아마 천우희 씨 본인이 부른 건 아니겠죠? 본인이 부른 겁니다. 그래요? 네. 노래도 정말 잘하네요. 크레딧 보시면은 음악기사님이 좀 천우희 씨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카펠라도 실제 그 배우들이 한 거고요. 왜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다들 노래도 잘합니까? 요새 배우들은. 네. 그 노래가 보통 우리가 무슨 노래 잘하느니 뭐 이럴 때 딱 떠올리는 전형이 있잖아요. 굉장히 뭐 7단 고음인지 뭐 7단 고음은 아니군요. 과장됐고 3단 고음인지 뭔지 뭐 몇 옥타브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꼭 그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천우희 씨가 거기서 노래하는 때는 목소리에 힘을 넣지 않고 뭔가 약간 가성과 진성의 사이 어딘가를 부유한 듯한 그런 창법을 부르는데 이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 기교를 그 안 부린 듯 부리는 약간 홍대 여신 스타일이죠. 그렇죠. 기타까지 들고 하워디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홍대 여신 스타일이고 요조처럼 막 꾸며놓고. 정말 근데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27이에요. 27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10살이나 어린 역할을 맡게 된 거고요. 사실 이 친구가 써니의 본드 걸로 이렇게 얼굴을 좀 알렸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마더라는 영화에서 진구의 여자친구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교복을 입고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오한 거짓말에서도 교복, 써니에서도 교복, 여기에서도 교복. 저는 이 시나리오 받자마자 그냥 내 거다 했어요. 제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건 오디션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로 이제 데려다 주면서도 이 친구가 저에게 계속 공주의 어떤 느낌들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디션에서 원칙이 있었대요. 그 극 중 한 공주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뭐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발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배우의 연기가 감독의 가능성을 이미 봤다는 거고 그 천우의 얼굴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작은 소음 하나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부터 먼저 영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왜 저렇게 선풍기 소리에 놀랄까? 그리고 그 멀쩡한 호치키스 소리에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런 섬세한 결을 배우가 정말 뛰어나게 연기를 잘한 것이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잘 맞물려서 영화의 힘을 더 배가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출, 뭐 진짜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수작이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평들이 대단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생 역할을 한 배우들은 사실 다 좀 주목할 만한 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은희 아까 제가 하늘에서 내려보낸 것 같은 비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얘기한 건데 CF에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은희뿐이 아니라 그 아카펠라 동아리 전체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배우라든가 이런 얘기로 조금 가벼운 얘기로 합시다. 근데 진짜 은희 캐릭터는 너무 자기적이죠. 네, 맞아요. 정말 이 정도로 착하고 비현실적인 애도 결국은 외면하는구나라는 걸 약간 감독의 희망사항이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딱 그 묘사하는데 남자 감독이구나 그랬더니
팬카페. 아직은 미비한 회원수지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몰래 만들었지. 놀랬지? 삭제해줘. 에휴, 또 그런다. 이것도 꾹꾹 눌러서 얌전하게 만든 거야. 없애라고! 말 못 들었어? 누가 이딴 거 해달래?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싫다고. 내 얼굴 니들 마음대로 올리지 마! 가해자로 나온 남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연기를 칭찬하기가 좀 꺼려지지만 그 괴로운 연기, 괴롭고 혐오스러운 연기를 굉장히 괴롭고 혐오스럽게 잘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악역 있잖아요. 키 큰 그 악역. 네, 민호라는. 네. 그 친구 정말 그 마음의 꺼리낌이나 죄책감 전혀 없이 거의 괴물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런 연기를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사실은 또라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거를 뭐 가해자, 그러니까 사건을 거의 주도한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그 성폭행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애초에 그 동윤이라는 캐릭터가 또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그 화옥의 남자친구이자 그 뭐 공주도 약간 뭔가 이제 미묘한 썸을 타는 그러한 묘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아까 그 초반에 공주가 그 호치키스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 것이 2회에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 동윤을 괴롭힐 때 의료용 스테플러로 이제 찝으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의사 집안의 아들로 설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엄신아적인 그런 꺼리낌 없는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운동 잘해서 그걸 누구 괴롭히거나 뭐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몸에 밴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왕따를 가해하는 그 폭력 학생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뭐 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싸움만 잘하는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른들의 권력 구조를 오히려 일진들이 그대로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성폭행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이 일진 무리들이 이 동윤을 괴롭힐 때 공주가 신고를 하거든요, 경찰에. 지금 저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애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그 괴롭히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일진 무리 중에 한 명이 전화기를 딱 뺏어서 아, 충성 수고하십니다. 저 김경사님 아들인데요. 별일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장난 전화한 겁니다. 굉장히 공권력에도 못 기대는구나라는. 근데 그 장면이 또 클로즈업 되고 막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그 가해자 집단의 어떤 커넥션 같은 게 굉장히 뭐 사소한 정보처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주어지죠. 그래서 그 동윤이라는 캐릭터는 나중에 이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이 친구의 아버지가 어른 중에서 유일한 목격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신고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결말을 기대했지만 그 현장에서 자신의 아들만 빼내서 꽁무니를 뺍니다. 아, 그 이후에 신고를 한 게 아닌가요? 그 생략은 됐는데 영화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화옥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고 거기서 신고를 안 하고 자기 아들만 빼갖고 그냥 갔군요. 그렇죠. 신고를 하면 자신의 아들도 같은 가해자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거기서 정말 어른들의 적나라한 이기심이 드러나는 거죠. 더 깊은 스포일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사건도 이랬다고 하니까요. 딸에게 뭐 비싼 밥을 사주면서 또 이제 막 그 거친 말들을 하다가 서류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장 서명하는 란만 있는 장을 주면서 이건 뭔지 자세히 알 거 없고 네 이름 쓰고 사인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돈 얼마를 받아서 이제 탄원서에 이 한 명은 좀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탄원서였던 거죠. 실제 사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인가 받고 그걸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돌아간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피해자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얼마는 뭐 전셋집을 구하고 밀양에 뭐 나머지는 또 흥청망청 쓰시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결국 사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합의를 한 명을 해줬다. 근데 그게 돈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지만은 수많은 그 내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탄원서 용지를 들고 공주가 전학 간 학교로 찾아가서 이제 내 아들도 사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주가 끝까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우팅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영화 속에서. 일단 엔딩에 대한 그 극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평자들이 이제 최고의 엔딩이다 정말.
한국 영화 최고 엔딩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하고 감독 스스로도 네. 자기는 처음에 이 영화를 구상할 때 자기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대사하고 엔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붙이고 만들어 나간 거죠. 원래 네. 감독은 되게 선명한 네. 해피엔딩을 생각을 하고 네.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 제작비가 2억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CG에서 네. 감독이 원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장면이 나온 게 아니라 약간 저게 판타지인가 현실인가 애매한 장면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지 뭔가 이제 환상 속의 어떤 장면인지. 그 해피엔딩이라는 것도 뭐 모든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뭐 공주가 행복해지고 이런 해피엔딩이 아니라 네. 정말 살려고 꾸준히 애쓰는 아이를 주변에서 끊임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데 그 벼랑 끝에서 바로 요만큼만한 그렇죠. 희망을 던져주는 결말이거든요. 불행 중 다행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그냥 불행 엔딩이냐 이건데 근데 저는 감독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지만 오히려 그래서 영화를 해석하기가 조금 더 풍부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결말이어야 한다는 그 감독의 의도가 잘 드러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이미 우리가 흔히 그 성폭력 피해자의 결말로 많은 결말로 인식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살을 택한 그 화옥의 이야기로 통해서 이제 침묵 속에서 드러났고 그 나머지 하나, 그 공주가 그 많은 그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도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삶의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이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영화가 뒤따라가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성폭력 피해 생존자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그대로 그가 피해자라는 어떤 정체성에 그 사람을 가두게 되는데 생존자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사실 성폭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처럼 말 그대로 자신의 온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이 극중 공주도 그 밀양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니까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폭력 피해자는 그 평범한 단순한 다른 폭력의 피해자들과 달리 자신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발을 디디고 있던 삶의 토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생존이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죽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복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자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영화가 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저는 좀 희망을 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결말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장면을 영화에서 한 3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풍기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풍기 시점샷처럼 이제 회전하는 선풍기 시점을 따라서 그 공주의 집 거실을 이렇게 비추면은 공주에 대한 성폭행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바깥에 한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고 그걸 이렇게 쫙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풍기 시점샷을 쓰신 거는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러셨다고 해요. 이거를 누구의 시점으로 과연 내가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의 시점으로 담기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이어서 무생물의 선풍기 시점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그게 돌아가다 보면은 그 시선 끝에 갑자기 다른 여자 아이가 뭐 화옥이로 추정을 합니다. 화옥이죠. 근데 전 약간 좀 헷갈렸던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장면에서 이 화옥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여러 차례 일어난 사건이라는 하루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남자애가 여기서 바로 한 구석에서 그러니까 40명 정도의 다른 남자애들이 다 있는 데서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화옥이를 욕보이고 있는 장면이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우리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더 사려 깊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한국 사회의 무신경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짐승과도 같은 상태인 이 가해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피해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2차 가해에 가까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 부분을 뭐 굉장히 긴 시간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다기보다는 그 충격을 좀 전달하면서 최소화하는 어떤 연출을 했다고 보는데 감독이 촬영을 할 때 이제 영화에 나오는 그
흐름 순서대로 촬영을 하지 않고요. 촬영 첫날 그 씬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그 씬을. 그 이후에 다른 걸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독의 의도는 배우들 자체가 이런 정말 아픈 충격적인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버텨내는 얘기를 찍었기 때문에 연기에도 그게 묻어나야 된다.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그거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상상만으로 추정만으로 넘어갔으면은 영화 전체에서 느끼는 어떤 주인공의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자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운 영화예요. 되게 예쁘게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허진호 감독의 그 연출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 통제를 한 그런 연출들, 세심하게 그 조절한 그 톤 아래서 그 약간 사건이 좀 추상화되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사회파, 흔히 사회파 영화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화들의 센 그 발언까지는 아니어도 너무나 조심조심 잘 가려진 그 바람에 사실 항공주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공로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장면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그 좀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줬던 장면들이 정말 후딱 깨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런 굉장히 그 강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런 충격 효과를 위해서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번 반 봤어요. 두 번째 볼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처음 봤을 때 앞부분의 그런 소소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저는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 같은 것들을 앞에서 쭉 보여주다가 뒷부분의 사건의 어떤 그런 적나라한 실체를 딱 너무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고 숨쉬고 어떤 희노애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디테일들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만 확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다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땐 가끔씩 가다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토스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댓글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변호인 때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때 승관 씨가 유도를 했죠. 언제나 이렇게 의견 갈릴 때 보면 이렇게 2대1로 갈리는 것 같아서 또 그런가요? 이 연식의 차이인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이 항공주가 요즘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약간 지금 세월호 참사와도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네. 공주가 직접적으로 당한 폭력도 너무나 큰 비극이지만 그 공주를 조금이라도 그 삶을 치유해 줄 만한 그 공주가 기댈 수 있을 만한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어른들은 굉장히 방관하고 있었고 그 심지어 뭐 가정도 이미 이제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기댈 만한 곳이 아무런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호막이 없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세월호 참사에서도 우리가 정말 국가 사회에 기대할 만한 어떤 최소한의 안전망이랄까 이런 거는 정말 허구에 불과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가만히 대기하라고 네. 이런 말을 충실하게 잘 따르다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예, 정말 잘못한 게 없는 학생들이. 사고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거지만 그 사고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무신경한 게으름, 그러니까 물론 세월호 참사에는 분명히 이제 특정한 악의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악의가 없는 게으름, 무신경함이 모여서 빚어내는 참극이라는 점이 그렇죠. 공통점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 대한 어떤 이 영화를 지켜보고 있는 그 본인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때 2004년에 분명히 우리는 그런 사건을 접했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법 개정이 되었고 어떻게 뭐 현실이 개선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거대 담론 이런 제도, 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말 만약에 피해를 당했던 항공주가 아주 내 주변에 있었다면 나는 항공주를 어떻게 대했을까? 어떤 대할 것인가, 대할 수 있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영란 배우가 연기한 그 선생님 어머님이죠. 네. 엄청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되게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돈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진짜 손을 내밀어 줘야 될 때 가서 이제 부둥켜 안아준다거나 손을 잡아줘야 될 때 또 그러진 못하거든요. 쭈뼛쭈뼛.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 가해자 학생들이 이제 밀양 사건에서 상당수 중에 한 44명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44명 중에 상당수는 이제 불구속 이제 네. 되고 아예 뭐 기소 자체가 안 된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 다른 복수극과 달리 복수극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후련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지점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복수극들이 왜 나왔는지는 사실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죠. 공권력에 전혀 기댈 수 없는 그런 약자들의 억울함.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은 다 사적인 복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또 화두가 된 것이 자력구제의 시대, 사회적인 제도 구조에 기댈 수 없는 자력구제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런 뭐 법제도로 해결받지 못한 가해자들을 직접 내가 내 손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사적 복수의 이야기들의 유행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싶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름대로 또 그 존재 이유가 있지만 그런 영화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을 이 항공주가 보여줬다는 거죠. 이 참 항공주 얘기할 게 정말 많은 영화네요.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맞아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평은 하지 마시고요. 유익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그러네. 네. 오늘은 네. 엔딩곡은 어떤 걸로? 오늘 엔딩곡. 네. 엔딩곡은 오늘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얼음들이 어떤 어른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네.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왜 이렇게 차갑고 뭐 이럴까요? 하면서 이 가사를 듣다 보면은 이제 뭔가 세월호 참사도 좀 겹치고 네, 이제 항공주 이 영화의 엔딩도 어떤 약간 겹치고 그런 것도 겹치고 네. 하면서 저는 그 엔딩곡을 고르는데 이 노래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좋네요. 예, 뭐 YG하고 뭐 있으시냐고 농담을 치려고 그랬는데 농담을 치기 굉장히 부적절한 네, 오늘 엔딩곡은 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약간 긴가민가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뭐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오늘 얼음들을 들으면서 마음도 좀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공주 다들 보시고, 네. 예, 리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도 댓글을 달기 위해서 차명 닉네임 하나 만들어놔야겠네요. 이미 차명 닉네임을 만들어서 김선영 평론가님 너무 예쁘세요 뭐 이런 거 한 거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 저기 그린보이 상명님 김선영 평론가님 아니에요? 네. 예, 아무튼 네. 저희도 의견 기다리면서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저는 사실 그 미스 코리아 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네, 소정민 기자님이 상황 들었을 때 처음에 그걸 생각하지 못했고 세대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연결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네.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음악 평론가 서정민 갑. 예, 서정민 갑. 이 얘기도 내가 또 해야 돼. 이 얘기. 이 서정민 갑은 원래 서민갑이에요. 서민갑. 근데 지금 양성 쓰기 운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 서정민갑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서정민과 서정민갑을 동일인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난 처음에 보고 이분이 뭔가 이제 기자로 글을 쓸 때 서정민이고 뭔가 다른 데 이제 메시지 쓸 때는 약간 스테이지 네임처럼 서정민이 갑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필명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면 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서정민 을 왔네? 막 이러면서. 왜냐면 둘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서정민 갑, 서정민 을, 막 이런 식으로. 미스 코리아의 뭐 서정민 갑씨까지 막 계속 소환이 돼가지고. 일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름 덕을 많이 본다고 이렇게 인터뷰에서도 밝히셨어요. 오히려 어떤 작품 세계를 하는데 성별이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좀 모호하게 뒤로 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작품을 하는 사람한테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화를 딱 걸어서 굉장히 여기자리 상담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으면 놀라시면서 반전의 어떤 쾌감을 주는. 사실 이름 논란에 뭐 하나 더 얹고 싶은데 너무 사느라고 연관 검색어 얘기하려고 그랬죠. 저기 아니 그 가수 이승환 씨는 괜찮은데 그 저기 글 쓰시는 분 중에 그 웹진 푸푸스스 운영하시는 이승환 씨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겨레 필자로 이제 영입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겠죠. 양쪽과.
이게 뭐 여기에서 사족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한겨레 내에 송경화라는 기자가 먼저 있었고 후배로 또 송경화 기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 송치경화를 너무 그래서 이게 둘이 헷갈린다. 그래서 결국은 늦게 들어온 후배 기자가 양성 쓰기 운동을 하면서 송채경화로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했죠. 그 이승환 씨를 만나서 늦게 온 당신이 뭔가 양성 쓰기를 하든 이승환 B 뭐 이런 식으로 하든 뭐 그건 또 환이니까. 환이군요. 알겠습니다. 괜히 이름이 다르구만. 괜히 쓸데없는 우려를 한 거. 기우를 했었나. 어정민 답하고 서정민도 다르잖아요. 어디에 가나 동명이인이 한 10대 명은 나오는 흔한 이름으로서는 참 이 감론을박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태거든요. 뭐 잘 편집해 주시리라고 보고요.